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님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아버지의 전세 보증금 상속 방법은 가게에서 뿌린 물에 꽈당,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어요. 세 번째 음주운전 반성합니다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명작 속 법률 이야기 신법한 해석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죠. 칸 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가 한국 최초 나무주연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 브로커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남우주연상 수상하실 때 정말 뿌듯하고 좀 감격스러웠잖아요. 네. 브로커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 먼저 이거부터 짚어주세요. 네, 영화 브로커는 키울 수 없는 아이를 두고 가는 장소를 뜻하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는 이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는 상현과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원 출신의 동수, 거센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에 그들은 베이비박스에 놓인 이 한 아이를 몰래 데려갑니다. 하지만 이튿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아이의 엄마 소영이 다시 아기 우성을 찾으러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안 소영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솔직하게 두 사람이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우성이를 잘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일단 기가 막히지만 소영은 우성이의 새 부모를 찾는 여정에 상현과 동수와 함께 하기로 하죠. 그러는 한편에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형사 수진과 후배 형사 이 형사가 이들을 현행범으로 잡고 이러한 수사를 반년째 이어오고 있던 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그리고 그곳에서 의도지 않게 만난 이런 주인공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 좀 많은 생각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좀 결정적 장면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법률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결정적 장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소영, 그러니까 이지은이 베이비박스가 위치한 곳에 이제 아이를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아를 사실 유기했다고 표현해야겠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한 건데요. 네. 영아를 결국 유기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영아 유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영아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형법에서는 영아 유기죄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영화에서 소영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의 바닷가 공중 화장실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가 유기됐었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A양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 수거장에 아기를 유기했다고 자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여가 유기는 1272건으로 연평균 127명의 영아가 유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아 유기죄는 형법 272조에서 이제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인 소영이 자신의 출산 사실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기를 유기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브로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모가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절대 있어는 안 되는 일이죠. 영아를 살해하는 일도 사실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평택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에 살해해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 B씨를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21년 12월에는 경찰이 남편이 임신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유기 살해한 친모 C씨를 검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 B씨 그리고 친모 C씨 모두 영아 살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아 살해죄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51조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250조에서 253조 사이에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이제 254조에 의해서 이제 범행이 설사 영아 살해가 실패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 좀 의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속 유기 살해에 비해서 영아 유기 살해의 경우에는 처벌형이 좀 약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규정도 이제 따로 있고 처벌도 다소 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69년 전인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때 이제 전쟁 직후에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었다는 점 그런 사회적인 점을 고려해서 낮은 형량이 적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271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보다 이제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죄를 지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같은 법 3항은 이제 제1항의 죄를 지어서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아 살해도 마찬가지로 일반 존속 살해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들을 다 참작을 해서 그 시대에 전쟁 직후의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이제 명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영아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이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참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네. 자, 그럼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씬이냐면요. 소영을 설득해서 아기를 좀 더 좋은 곳에 입양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함께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현과 동수는 그러니까 영화를 매매를 해오던 이른바 브로커인데 이들이 이제 같이 소영과 다니면서 원래는 이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건데 함께 다니다 보니 이제 아이와 정도 들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영화의 제목에 쓰러난 것처럼 이들은 브로커였죠. 과연 이들의 행위는 어떤 법률로 다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일단 인신매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법 289조에 의해서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매매를 다룬 형법 289조에 보면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사항에서도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이제 동일하게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고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도 2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브로커들이 이전에 아이를 빼돌려 외국으로 보낸 적이 있다면 최소 2년에서 최소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들의 알선 행위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입양특례법 제20조 1항에서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국내 입양 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현과 동수는 자신의 사무실을 세탁소로 위장하고 자신들이 베이비박스에 자본봉사를 하면서 아이를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았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입양특례법 제44조에 의해서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 그 조항에서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사인 수진과 이형사에게 체포된다면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브로커의 행위 결국 굉장히 중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베이비박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베이비박스가 사건의 중심이잖아요. 네.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박스 과연 합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필요하다는 것의 취지는 굉장히 동감을 하지만 이렇게 아기를 여기에 두고 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아직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입양특례법 제11조에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출생신고 요즘에는 이제 뉴스에도 많이 보셔서 알고 계셨겠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입양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럼함에도 이런 베이비박스의 취지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의 영화를 유기한 B 씨에 대해서 2020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양형에 대해서도 유기장소는 피해 아동이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해서 15년에도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항상 보호하고 교육해야 되는 주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 속 법률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다음 수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어머니랑 이혼하지 않은 채로 내연녀랑 살고 계시다가 네. 올해 1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그 전세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 전세 그 보증금을 아버님 혼자 이렇게 다 내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그 내연녀랑 좀 오래 살고 계셨는데 알아보니까 그 계약이 올 초에 갱신돼서 2025년까지 이제 계약이 또 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전셋집 주소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계약서도 당연히 없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도 선생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그 집에는 현재 또 그 내연녀가 살고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하고 네. 그 저희가 이제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전세 보증금을 상속받기 위해서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상대자님 일단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하시지 않은 상태로 내연녀와 거주하고 계시던 빌라가 있으신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상속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아서, 이런 부분 상속받으실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제 임대인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조치들을 취해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님이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질문 나눠보면서 해결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버님께서 올해 1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 5월 초에 갱신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아버지 생전에 이제 갱신은 된 건가요? 네네. 아버지가 갱신까지는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주소에는 알고는 계신데 그 내연녀가 살고 있다. 네. 네. 혹시 등기부 등본은 한번 띄워보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등기부는 떼어봤습니다. 예. 등기부에 보면은 이제 소유자가 나타나긴 할 텐데요. 네. 네. 혹시 그 소유자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나와 있나요? 등기부에? 저 그거 못 봤는데요. 확인을 못했어요, 그거는. 일단 보통 등기부에 이제 소유자는 나오는데 아마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하실 수는 없을 거고, 네.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등기부를 한번 띄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상속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임대인 분에게 연락을 네. 해서. 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원래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살아 계신 거죠? 네, 어머니 살아계세요. 네. 그리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셨던 거고. 예, 저희 아버지가 집 나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 이혼을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를 안 하시고 나가셨어요. 10년 사이에 왕래는 전혀 없으셨나요? 자녀분들이라도? 없었어요. 저희가 근데 엄마 몰래 좀 몇 번 만나 뵙기는 했는데, 밖에서. 네. 한 두 번 정도? 그 외에는 없었어요. 두 번 정도. 네, 제가 일단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주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혼에 이제 부인이 계신 상태라면 내연녀랑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전혀 이제 상속인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상의 이혼이다. 이제 10년 전부터 이미 사실상 이혼을 한 것이고 서류상 정리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또 사실상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내연녀분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될 여지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쭉 동일한 분과 살고 계셨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는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면 그분이 이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상속인분들과 공동 상속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나가서 별거를 하셨다고 해도 이제 보통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법관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잘 하지는 않는데 지금 나가신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되고 왕래가 전혀 없으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보증금을 전부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쪽 여자분이 만약에 이제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좀 알고 계시다면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혼 배우자다. 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님만 법률상의 배우자가 맞고 이제 어머님과 자녀분들만 상속인이 맞다고 했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갱신이 일단은 됐기 때문에 아버님이 사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진 않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 것뿐이지 그거를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당장 해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나는 계약 기간 동안은 유지할 건데 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 기간 동안은 상속인으로서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계약 기간 동안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바로 해지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제 사망하심으로써 주민등록 이제 사망 신고하시면 말소 처리 되겠죠. 재정 말소 처리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대항력이랑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승계되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점유를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상 내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점유를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하거나 이제 아니면 전입신고하거나 그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나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이제 우선 변제권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랑 등기부를 떼서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임대인한테 연락이 닿았다. 근데 임대인이 돌아가셨어도 나는 일단 이제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막 강하게 내쫓기가 좀 그렇고 계약 기간 동안은 나는 그냥 두겠다. 25년까지는 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상속받으신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분이 부당이득으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내연녀분이. 그러면 그분한테는 이제 그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임대인에 대한 부분과 그 내연녀에 대한 임차료 부당이득 부분은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이 사람 부당이득 하는 사람이니까 내쫓으셔야죠 라고 했을 때 임대인은 그렇게 할 의무는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음번 경우로 사실상 배우자를 이제 사실상 이혼이 됐었다 어머님이랑은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랑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실상 이혼이 아니었다. 뭐 자녀분들도 왕래하고 계셨고, 예, 큰 행사 같은 건 소통이 좀 됐었다라는 증거들을 조금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됐다, 인정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공동 상속인요? 네네네. 그분도 이제 권리가 일정 부분 있게 되시는 거예요. 네.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 그 재산이 뭐뭐 있는지 저희 집 말고도 뭐 예금이나 이런 걸 있는지 알고 싶은데,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알을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사망 신고 하실 때 이제 행복센터라고 하죠. 이제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해서.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재산 조회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재산 조회를 해보셨을 때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액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있음 뭐 이렇게만 오기도 해요. 네. 계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역이 이제 얼마 잔액이 있다, 뭐 채무가 얼마 있다,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이제 재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보험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계약이 있음 이런 것들은 다시 파악을 하셔서 그게 어딘지 이제 어딘 회사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보험회사에 있다는 건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속인이니까 요거를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 어차피 이제 뭐 포기를 하시든 아니면 단순 상속을 받으시든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하시든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것도 만약에 예금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연녀 그분하고 만약에 그분이 사실혼 인정이 된다면 공동상속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아니요. 이제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은 법률혼 배우자랑은 달라서 상속인은 아닙니다. 네, 상속인은 아닌데 각각의 특별법 같은 것들이 뭐 연금법이라든지 국민연금법이라든지 뭐 산재보험연금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그 조항들을 사실혼 배우자도 뭐 상속인 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뭐 1순위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민법상의 상속인은 아니고요.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그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거에 한정지어서 이제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네. 네, 상담자님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많이 잘 알려주셔서 네.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담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소은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이런 부분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저희 생생법률쇼에서도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네. 상속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상담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상속 재산 같은 거 어디서 다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정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상담자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될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내연녀의 지위가 좀 법적 지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냥 내연녀의 지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입신고하시고, 승계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연금들 같은 거나 보험 같은 것들에서 이제 그분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예, 내지 공동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좀 확인 잘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인도를 걸어가시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횟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횟집에서 인도로 물을 뿌리고 있었고 날이 추워서 물이 바로 얼어버려서 아버지와 누나가 길을 지나가다 아버지께서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셨다고 합니다. 물을 뿌린 사람이 아버지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만 누나가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말한 뒤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처럼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또 피해 배상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사실 이런 일 종종 발생하게 되잖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빙판이나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게 되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뭔가 양쪽 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쟁이 발생해서 이제 소송으로 불거진다면 양쪽 다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쪽 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CCTV를 가리기 위해서 증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상담자님께서도 지금 CCTV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CCTV 같은 증거 자료가 있어서 그 가게에서 넘어진 게 맞다. 그 가게에
회사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공간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니면 목격자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현장 사진이라든지 CCTV까지는 확보를 못 하셨다면 뭐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증거는 사실은 소송으로 들어가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CCTV 외에도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과실상계로 비율을 따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게 쪽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선 뭐 판례 같은 것들 보면은 가게에서 물을 뭐 뿌린 적이 청소하면서 물을 뿌린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횟집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은 뭐 소송까지 가시기보다는 이제 나는 치료비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이제 얘기로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치료비 정도는 주실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얘기로 안 되면 나아가는 방법이 내용 증명이고 내용 증명으로도 이제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으로 가시는 절차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네. 이럴 때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참 많잖아요. 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사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네. 있지만 하지만 또 내용 증명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내용 증명 먼저 보내는 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희가 구두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구두로 이야기한 거를 이제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뉘앙스나 뭐 그때 뭐 다툼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청구하는 부분이 약간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시적으로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라는 부분을 증거로 이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소 제기 전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 증명이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가장 이제 명시적이고 이제 진지하게 내가 의사 표현을 한 것이다. 문자나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요즘엔 증거가 다 되기는 하지만 그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한번 보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병원비 외에도요, 네. 추가적으로 좀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제 뭐 약간의 위자료, 그 다음에 치료비,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일시 수입 같은 것들이 이제 손해배상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송으로 만약에 이것이 정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하는 쪽, 그러니까 원고 쪽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요, 사고 전에 이미 다쳤던 곳을 또 다친다거나요, 횟집 직원이 물을 뿌리고 있었던 거를 미리 보셨다거나, 네. 횟집 앞을 지나가던 시간이 아주 늦은 저녁이었다, 잘 보이지 않았다, 네. 이런 외부적인 사정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보통 이런 사건들은 이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100% 피고한테 인정하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릴 때 과실상계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과실상계라고 해서 피해자의 부주의와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서로 감면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뢰인 분이, 요 상담자분이 빙판길에서 부주의했던 점이 있다면 그 부분, 뭐 지금 횟집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날씨가 추운데 이게 얼 것이라는 걸 예상이 됐었는데도 이제 물을 뿌렸다면 뭐 그런 부분의 책임, 요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게 돼서 퍼센테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시효라고 하잖아요. 네. 이 시효 놓치면 안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간략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소멸시효는 이제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적으로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고 난 10년 지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보통은 이제 그 날을 이미 내가 다쳤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3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이런 걸로 형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 형사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형사 사건 확정되면 민사 사건 해야지. 변호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버리면 민사 청구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손해배상 청구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날로부터 3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법률 팁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치셔서 굉장히 조금 힘드신 상황일 텐데요. 사실 내가 이 횟집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치지도 않았고 그러면 제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손해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소송으로 나아갔을 때 뭐 50%, 뭐 60%이 정도만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이제 기억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00%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소송하면서 이제 오히려 손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좀 다치신 부분도 좀 빨리 회복하시고 손해도 좀 원만하게 잘 합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이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얼마 전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요. 외국에 있다는 한 여행사로부터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 담당자는 외국에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업무 관련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맡게 될 업무는 손님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여행 경비를 받아주는 업무라고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의심 없이 업체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 나와 있는 손님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는 일을 2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여행사라는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저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던 사람들은 여행사 손님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유 접수가 되었어요. 보이스피싱 수법 정말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제 이력서를 올려둔 분들이 이제 주요 타겟이 된 것인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 요즘 참 많잖아요. 너무 많죠. 지금 뭐 재작년인가요? 예, 법무법인 이름도 사칭해가지고 이제 법률사무소 내지는 법무법인을 사칭한 이제 구직 관련 피해자들이죠. 이제 피해자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흔히 차고송금이라고 하죠. 이 차고송금을 이유로 이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그런 신정수법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좀 문제되고 있는 신정수법들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아까 뭐 잠깐 나온 것처럼 여행사 단체 관광 관련 알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집한 후에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가지고 뭐 수수료와 세금 절감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 발급 캐시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알바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들인데요. 이제 특징은 대면하지 않고 무언가를 진행하는 업무 방식이라는 점들입니다. 그렇군요. 대면하지 않고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좀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상담자님은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정말 모르셨던 것 같은데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사기죄로 크게 처벌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받은 금액은 뭐 2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피해 금액, 그러니까 뭐 10억, 뭐 20억 이거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좀 그래도 경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초년생이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금 수거책이라고 했을 때 이 처벌을 무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양형에 이제 단순 가담만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반영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현대 상담자님께서도 어쨌든
어쨌든 공범으로 연루가 돼서 좀 사기죄의 여부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 수위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현금 수개책으로서 8천만 원 가량을 이제 사기를 친 걸로 기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당사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을 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모로 모른 점이 이제 인정이 된다. 수거책 업무에 더해서 이제 잘 몰랐던 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경해졌다는 것이 뭐 벌금, 기소유예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집유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경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잘 몰랐다, 정말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명시적으로는 몰랐지만 약간 이 업무를 하시면서 찜찜한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는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다. 뭐 범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넘어간 부분이 이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처벌 수위는 이제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시면 정말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본인도 속은 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라는 주장만으로는 이제 양형의 참작을 받기는 어렵고요. 이제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내역, 뭐 구직 활동했을 때 그쪽에서 뭐 안심을 시키는 그런 문자 메시지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출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구직 활동을 해서 구직이 된 줄 알았다라는 부분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 참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법무법인 관련해서 해서 보이스피싱 했던 부분들도 사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비대면으로 일하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특징들이 이제 업무를 비대면으로 한다거나 뭔가 출퇴근을 이제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링크로 이제 출석 체크하듯이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한데 좀 원래 이런 건가? 난 잘 모르니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찜찜했는데 넘어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근거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면 아예 이제 발조차 들이지 마셔야 됩니다. 네, 억울하게 가담되시는 일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1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7년 전에 벌금 2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서 적발이 되었고 0.101%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절대 안 되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음주운전 건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제 음주운전의 특성이 좀 재범률이 높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이제 걸렸을 때는 굉장히 막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적발이 되고 이런 점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3번에 걸쳐서 적발이 되신 거예요. 이럴 경우 가중처벌되는 규정 있나요? 네. 일단 뭐 예전에는 이제 3아웃 뭐 이렇게 됐었고 이제 약간 위헌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아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번 횟수가 누적이 될수록 당연히 처벌 수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누진해서 여러 번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음주운전을 한 그 시점을 보면 10년 전에 한 번, 7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이번 사건입니다. 이렇게 10년, 7년 이렇게 간격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이럴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전에는 이런 간격과 상관없이 10년 전이더라도 이제 음주운전이 있으면 누적해서 이제 횟수대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헌 결정 받고 나서는 조금 가만히 되기는 합니다. 뭐 이제 간격에 대해서 가만히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뭐 예전 거는 10년 전 거는 뭐 횟수의 카운트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기간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그런 부분을 양형에 감안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 받았다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결국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에 그렇다면 위헌 결정 이후 지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요즘 추세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서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냥 경향성만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그다음에 2회 이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최근 범죄랑 과거 범죄 이제 처벌일 사이의 기간과 수치를 고려해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보다 위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기간 차이가 꽤 오래된다라고 하면은 벌금형이 좀 고액의 벌금형이죠.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회부터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3회부터는 음주 수치에 따라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이때부터는 집유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대개의 경우에는 집유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징역 10년이라든지 뭐 1년, 뭐 아니면 집유가 같이 붙어서 나온다면 집유 2년 정도 붙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처벌 수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0.1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고액의 벌금이나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벌금이나 뭐 집유 사이에서 이제 7년, 10년 넘어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범죄들이 잘 나온다면은 그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실형이 안 나올 수 있다, 100%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1000만 원 넘는 벌금이라고 다행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전혀 절대 안 아닌 되죠. 거죠. 네. 일단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네. 요즘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요즘 전기자전거 참 많이 보여요. 네. 이럴 경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네. 처벌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나 요즘엔 또 킥보드도 많이 타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술을 마신 경우에 타도 이제 차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도로 위에서 모두 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도로 위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창호법 그러니까 이진아웃제 음주운전 2번 반복하면 바로 가중처벌되는 네. 이 규정의 경우에는 위헌을 받았는데 소위 또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이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 차이도 간략히만 짚어주세요. 네,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형벌의 필요성 때문에 이 부분은 합헌으로 본 것이고요. 이제 윤창호법 위반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뭐 이렇게 처벌돼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들과 봤을 때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가중처벌의 처벌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뭐 10년 넘게랑 이제 5년 넘게랑을 똑같이 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위헌으로
조언으로 본 것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상담자님께 조언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벌써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정말 음주운전은 나만이 아니고 도로 위에서 다른 피해자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음주운전 근절돼야만 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의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